기드 모파상 단편집 맷도요새 이야기 기드 모파상 지음 백선희 옮김. 늙은 라보 남작은 고향에서 40년 동안이나 사냥꾼들의 왕이었다. 그러나 5, 6년 전부터 다리에 마비가 와서 의자에 묶인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거실 창문이나 층계참에서 겨우 비둘기나 쏠 수 있었다. 나머지 시간에 그는 책을 읽었다. 그는 사교성 있는 상냥한 사람이어서 지난 세기의 많은 교양인들이 그의 집에 묵었다. 그는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실화도 좋아했다. 친구가 그의 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는 물었다. 그래, 무슨 새로운 일 없나? 게다가 그는 예심판사처럼 신문할 줄 알았다. 그리고 햇볕 좋은 날이면 침대나 마찬가지인 그의 널찍한 의자를 문 앞까지 밀고 가게 했다. 그러고 나면 등 뒤에서 하인이 총을 들고 있다가 장전해서 주인에게 건넸다. 다른 하인은 덤불에 숨어 있다가 간간히 남작이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예측 못하게 불규칙한 간격으로 비둘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작은 빠른 새들에게 총을 쏘았고 깜짝 놀라 놓쳤을 때는 안타까워했으며 짐승이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뜻밖으로 우습게 곤두박질 칠 때는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그럴 땐 무기를 장전하는 종복을 돌아보고 숨막힐 듯 즐거워하며 물었다. 조셉, 이놈 맞았어. 어떻게 떨어졌는지 봤나? 그러면 조셉은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오, 남장나리께서는 놓치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가을 사냥철이 되면 그는 예전처럼 친구들을 초대했고 멀리서 울리는 총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다. 그는 총소리를 헤아렸고 소리가 빨라지면 즐거워했다. 그리고 저녁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사냥 얘기를 하며 3시간이나 식탁에 머물렀다. 이야기는 사냥꾼들의 허풍심한 기질에 들어맞는 믿기 힘든 괴이한 모험담들이었다. 몇몇 얘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 매번 어김없이 등장했다. 불일 자작이 현관에서 놓친 토끼 이야기는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배꼽을 쥐게 웃게 만들었다. 5분 간격으로 새로운 연사가 이야기를 했다. 푸르르 푸르르 소리가 들리더니 어마어마한 무리가 10발짝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조준을 하고 빵빵 쏘았죠. 비 오듯이 떨어지더군요. 정말 비 내리는 것 같았다니까요. 무려 7마리나 떨어졌죠. 그러면 모두가 어리숙하고 놀란 표정으로 경탄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맷도요새 이야기라고 이름 붙은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사냥감 중에 여왕인 이 새가 저녁 식사에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의식이 거행되었다. 비할 데 없는 이 새를 남작이 좋아했기에 매일 저녁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먹었다. 그런데 도요새의 머리는 주위에서 모두 한 접시에 모았다. 그러면 남작은 주교처럼 제식을 집행하며 접시에 기름을 조금 담아오게 했고 부리로 쓰이는 가늘고 뾰족한 침을 붙잡고 그 귀한 새의 머리를 하나씩 들고 정성껏 기름을 발랐다. 불 켜진 양초 하나가 그의 곁에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불안하게 기다렸다. 곧 그는 그렇게 준비한 머리 하나를 들고 핀을 찌른 다음 코르크막에 그 핀을 꽂았고 작은 막대기들을 평형봉처럼 엇갈리게 가로질러 그 모든 것의 균형을 잡았으며 그걸 병 주둥이 위에 회전고리처럼 조심스럽게 걸쳤다. 식탁에 자리한 모두가 힘찬 목소리로 함께 셌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남작은 손가락으로 쳐서 그 장난감을 세차게 돌렸다. 뾰족하고 긴 부리가 멈춰서면서 가리키는 사람이 그 모든 머리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진귀한 음식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뽑힌 사람은 머리를 하나씩 들고 숯불에 구웠다. 기름이 튀고
껍질이 노랗게 구워지면서 연기가 났다. 그러면 운이 좋아 뽑힌 사람은 새의 코를 잡고 기름 먹인 뇌를 와작와작 씹으며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잔을 들고 그의 건강을 빌며 건배했다. 잠시 후 마지막 머리까지 끝낸 그는 남작의 명령에 따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 삼아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어야 했다. 그 이야기들 중 몇 편이 여기 있다. 기드 모파상 단편집, 저 돼지 같은 모랭, 기드 모파상 지음, 백선희 옮김. 우디노 씨에게, 이봐 친구, 자네가 방금 또 그 네 마디를 말했어. 저 돼지 같은 모랭 말이야. 어째서 돼지 취급을 않고는 모랭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라바르브에게 말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라바르브는 야행성 맹금류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뭐야, 모랭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야? 자네 라로셸 출신 맞아? 나는 모랭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라바르브는 두 손바닥을 문지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 모랭은 알았지? 라로셸 강변길에 있던 큰 잡화점. 생각나나? 그럼 생각나고 말고. 1862년인지 1863년에 모랭이 보름 동안 파리에 가서 지낸 걸 알아야 해. 즐거움을 쫓아, 아니 향락을 쫓아서 간 거였지만 물품 구입을 핑계로 댔지. 지방의 상인에게 파리에서 보내는 보름이 어떤 건지는 잘 알잖나. 피가 달아오르지. 매일 저녁 공연을 보고 여자들을 만나느라 정신은 항상 들떠있고 미치는 거지. 속옷 차림의 무용수들, 가슴을 드러낸 여배우들, 포동포동한 다리, 토실토실한 어깨만 온통 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게 거의 손 닿을 곳에 있지만 감히 만질 수는 없지. 겨우 한두 번 싸구려 음식을 맛볼 뿐이지.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픈 욕구로 입술은 근질거리고 영혼은 달뜨고 마음은 온통 뒤숭숭한 상태로 떠나오지. 밤 8시 40분 라로셸행 특급 열차표를 끊었을 때 모랭은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는 오를레앙 철도 대합실을 아쉽고 달뜬 마음으로 어슬렁거리다가 웬 노부인을 끌어안고 있는 젊은 여자 앞에 우뚝 멈춰 섰다. 여자가 베일을 들어올리자 모랭은 홀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와, 아름다운 여자야. 여자가 노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기실로 들어갈 때 모랭은 뒤쫓아갔다. 얼마 후 여자는 빈 열차 칸에 올랐고 모랭은 여전히 따라갔다. 특급 열차에는 여행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더니 출발했다. 열차 칸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모랭은 탐욕스레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나이가 19이나 20쯤 되는 것 같았다. 금발의 키가 컸고 대담해 보였다. 여자는 다리에 여행용 담요를 두르더니 자려고 긴 의자에 누웠다. 모랭은 생각했다. 어떤 여자일까? 5만 가지 추정과 5만 가지 계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생각했다. 기차 여행에서 일어나는 숱한 연애 얘기들을 하잖아. 어쩌면 그런 일 중 하나가 지금 나한테 닥친 것 아닐까? 혹시 알아? 행운이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건지 그저 대담해지기만 하면 될지 몰라. 이런 말을 한 게 당통 아니었나? 대담하게, 더 대담하게, 항상 대담하게. 당통이 아니면 미라 보일 거야. 누구였건 뭐가 중요해? 그래, 그런데 난 대담성이 부족해. 그게 문제야. 오, 알 수만 있다면, 속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장담컨대 우리는 매일 짐작도 못한 채 멋진 기회들을 스쳐 지나고 있을 거야. 그녀가 나 정도면 괜찮다고 알려주는 몸짓만 슬쩍 해주면 좋을 텐데. 그는 승리로 이끌어줄 술책들을 상상했다. 자신이 기사처럼 나서서 관계를 트는 걸 상상했다. 여자에게 자잘한 도움을 준 다음 정중하고 활기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고백을 하고는 결국 그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밤은 흘러갔는데 아름다운 여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모랭은 자신의 실패를 고심했다. 날이 밝았고 곧 태양이 첫 햇살로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환한 햇살로 잠자는 여자의 부드러운 얼굴을 비추었다. 여자는 잠에서 깨어나 앉았고 들판을 바라보다가 모랭을 쳐다보고 미소 지었다. 유쾌하고 매혹적인 표정으로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지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미소는 그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기다리던 꿈의 신호, 은밀한 초대가 분명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바보인가요? 어제 저녁부터 그렇게 말뚝처럼 자리에만 박혀 있다니? 미련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날 좀 보세요. 내가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은 밤새도록 예쁜 여자와 단둘이서 그러고 있다니? 정말 멍청이군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그는 당황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찬사를, 뭐든 할 말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아무것도. 그러자 소심한 사람이 벼랑간 대담해져 이렇게 생각했다. 할 수 없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겠어. 그러곤 불쑥 예고도 없이 두 팔과 탐욕스러운 입술을 내밀고 다가가 그녀를 와랍게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자는 펄쩍 일어서며 기겁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그러곤 열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극도로 겁에 질려 팔을 바깥으로 내밀고 흔들며 뛰어내리려 했다. 한편 분별을 잃은 모랭은 여자가 철로로 뛰어내리려 한다고 믿고서 그녀의 치마를 붙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인, 오 부인! 기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멈춰섰다. 젊은 여자의 필사적인 손짓을 보고 영무원 두 사람이 달려왔고 여자는 그들의 품에 쓰러지면서 떠듬떠듬 말했다. 이 남자가 나를 그러곤 기절했다. 그곳은 모제역이었다. 입회한 경찰은 모랭을 체포했다. 그가 저지른 폭력 행위의 희생자는 정신을 차린 뒤 진술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다. 가련한 자파상은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죄목으로 기소당해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당시 나는 파날데 샤랑트의 편집장이었는데 매일 저녁 코메르스 카페에서 모랭을 보곤 했다. 그런 모험을 겪고 난 다음 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나를 찾아왔다. 나는 내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자넨 그냥 돼지야.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는 울었다. 아내에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이제 그의 장사는 망한 것 같았고 그의 이름은 진창에 빠져 더럽혀졌으며 친구들도 화가 나서 이제 그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가 가련해 보여서 나의 동업자 리베를 불렀다. 빈정거리긴 해도 조언을 잘 해주는 그 키 작은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리베는 내 친구이기도 한 최고 검사를 만나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모랭을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검사 집으로 갔다. 나는 능욕당한 여자가 마두마젤 앙리에트 보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교사 자격증을 찾으러 파리에 들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서 모제의 선량한 소시민인 삼촌과 숙모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모랭의 상황이 심각해진 건 그 삼촌이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고소만 취하하면 이 사건을 접기로 동의했다. 바로 이 결과를 얻어내야 했다. 나는 모랭 집으로 다시 갔다. 그는 격정과 비애에 젖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자처럼 키 크고 뼈가 붉어지고 수염이 거뭇하며 건장한 그의 아내는 쉴 새 없이 그를 구박했다. 그녀가 나를 방으로 들여보내면서 얼굴에 대고 외쳤다. 저 돼지 같은 모랭을 보러 오셨수? 자, 그 돼지는 저기 있어. 그러더니 그녀는 허리춤에 두 주먹을 얹고 침대 앞에 버티고 섰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게 희생자 가족을 만나 달라고 애원했다. 까다로운 임무였다. 그렇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그 가련한 인간은 쉬지 않고 거듭 말했다. 맹세코 입맞춤은 하지도 못했네. 그렇다니까 맹세해.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자넨 돼지일 뿐이야. 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쓰라며 그가 건네는 1,000프랑을 받았다. 하지만 희생자 친척의 집을 혼자서 찾아가고 싶지 않아서 리베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그는 금방 떠나온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이튿날 오후 라로셸에서 급한 볼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시간 후 우리는 예쁜 시골집 문 앞에서 벨을 울렸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 여자가 분명했다. 나는 리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제기랄 모랭을 이해할 것 같아. 삼촌 토넬레 씨는 마침 파날의 구독자여서 정치 성향이 같은 열성 팬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며 찬사와 축하의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신문의 편집자를 2명이나 자기 집에 맞이하게 되어 잔뜩 들떠 있었다. 리베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돼지 같은 모랭 사건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카가 자리를 비웠기에 나는 미묘한 얘기를 꺼냈다. 추문에 공포를 앞세워 겁을 줬다. 그런 사건의 소문이 돌면 젊은 여자가 겪게 될 피할 길 없는 가치 하락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결코 단순한 입맞춤만 했을 거라고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 선량한 사람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는 저녁 늦게야 돌아올 자기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벼랑간 그가 승리의 외침을 내질렀다. 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2분을 붙잡아 두면 되겠네요. 2분 모두 여기서 저녁도 드시고 주무세요. 제 아내가 돌아오면 합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리베는 반대했다. 하지만 그 돼지 모랭을 이 사건에서 구해내려는 마음으로 결국 결심했다. 우리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삼촌은 흡족한 얼굴로 조카를 불렀고 우리에게 자기 영지나 거닐자고 제안했다. 심각한 일은 이따 저녁에 해결합시다. 리베와 그는 정치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곧 몇 걸음 뒤처져서 여자 곁에서 걸었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정말로. 나는 무한히 조심하며 그녀를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아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말했다. 마두마젤, 앞으로 겪게 되실 온갖 난처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출두하셔서 짓궂은 눈길들을 대면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고 열차에서 있었던 그 유감스러운 장면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할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 말 않고 영무원들도 부르지 않고 그 불황자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겁이 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요.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비명을 지른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그 멍청한 작자가 말 한마디 없이 미치광이 같은 얼굴로 화난 듯이 제게 덤벼든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당황하지도 주눅 들지도 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호탕한 여자야. 그 돼지 모랭이 오해한 걸 이해하겠어. 나는 농담하듯 말을 이었다. 보세요, 마두마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 앞에서는 입맞춤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게 전적으로 정당하니 그자도 용서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녀는 치아를 있는 대로 드러내고 더욱 크게 웃었다. 욕구와 행동 사이에는 존중을 위한 자리가 있지요. 그리 명료하지는 않지만 재미난 문장이었다. 나는 불쑥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오, 당신이라면 같을 수가 없지요. 물론 같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았다. 이 지역 사람들 모두가 나를 잘생긴 라바르브라고 불렀으니까. 당신 아는 30살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물었다. 왜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대답했다. 아, 당신은 그 사람처럼 바보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더니 음험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게다가 그 사람만큼 못생기지도 않으시고요. 그녀가 나를 피할 동작을 할 겨를도 주지 않고 나는 그녀의 뺨에 입맞춤을 꽂았다. 그녀는 옆으로 펄쩍 뛰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녀가 말했다. 이런, 당신도 거리낌이 없군요. 그렇지만 이런 장난이랑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나는 공손한 표정을 짓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 마드모아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마음에 욕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모랭과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녀가 물었다. 왜죠? 나는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더없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능욕하려 한다면 그건 제게 일종의 증서가, 직위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고 나면 모두들 이렇게 말할 테지요. 저런 리바르브가 도적질을 한 게 아니잖아. 닥친 일이지. 하여간 그는 운도 좋아. 그녀는 진심으로 웃었다. 재미난 분이시군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자리가 보이는 곳마다 탐욕스러운 입맞춤을 던졌다. 머리카락에, 이마에, 눈 위에, 몇 번이고 입에, 뺨에, 온 얼굴에. 그녀는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입맞춤을 위한 자리를 내주었다. 결국 그녀는 불쾌해하며 새빨개진 얼굴로 몸을 빼냈다. 무례한 분이시군요. 당신 말에 귀 기울인 걸 후회하게 되네요. 나는 조금 당황해서 그녀의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마드모아젤. 제가 마음 상하게 해드렸군요. 제가 거칠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그걸 아신다면. 나는 공연히 변명거리를 찾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명을 찾아내곤 외쳤다. 마드모아젤, 저는 1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깜짝 놀라며 눈을 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마드모아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모랭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찌 되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감방에 가든 법정에 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여기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기 철문 앞에 서 계셨어요. 당신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 후 당신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 말을 믿건 안 믿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랑스럽게만 여겨졌어요. 당신에 대한 기억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바보 같은 모랭을 핑계로 삼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만 제가 도를 넘고 말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길 애원합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머금고 내 눈길에서 진정성을 살폈다. 그러더니 중얼거렸다. 허풍쟁이시군요. 나는 한 손을 들고 진지한 말투로 심지어 실제로 진지했던 것 같다. 말했다. 맹세컨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는 둘뿐이었다. 리베와 삼촌은 이미 모퉁이 길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고백을 했다.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 손가락에 입맞추며 길고 달콤한 고백을 했다. 그녀는 내 말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기분 좋고 참신한 얘기처럼 귀 기울여 들었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마음이 설렜다. 얼굴이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몸이 떨렸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귀를 덮은 곱슬머리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그녀는 죽은 사람 같았다. 그만큼 몽롱한 상태였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움켜쥐었다. 나는 전율하며 점점 더 거센 포옹으로 그녀의 허리를 서서히 압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내 입술이 그녀의 뺨에 스쳤다. 갑자기 내 입술이 애써 찾지 않았건만 그녀의 입술에 닿았고 길고 긴 입맞춤이 이어졌다. 몇 걸음 뒤쪽에서 흠흠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입맞춤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덤불 속으로 달아났다. 뒤를 돌아보니 리베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웃음기 없이 말했다. 저런, 이런 식으로 돼지 모랭이 일을 해결하는 건가? 나는 우쭐거리며 대답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친구, 그런데 삼촌은? 자넨 뭘 얻어냈어? 나는 조카의 부름에 응한 거야. 리베가 말했다. 삼촌과 함께 난 덜 행복했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는 내 혼을 쏙 빼놓았다. 그녀 옆자리에 앉았는데 내 손은 식탁보 아래로 끊임없이 그녀의 손과 만났다. 내 발은 그녀의 발을 살포시 눌렀고 우리의 눈길은 마주치고 뒤섞였다. 그 후 모두 함께 달빛 아래 거닐었는데 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온갖 달콤한 말을 그녀의 영혼에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입맞추어 내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우리 앞에서 삼촌과 리베가 의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길 위로 진지하게 그들을 따랐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곧 전보 배달원이 숙모가 보낸 전보를 가져왔다.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7시나 되어야 온다는 내용이었다. 삼촌이 말했다. 앙리에뜨, 이 신사분들에게 방을 보여드리렴. 우리는 남자와 악수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여자가 우리를 먼저 리베의 방으로 안내하자 리베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자가 자네 방을 먼저 안내했더라면 위험할 일이 없을 텐데. 이어서 그녀는 나를 내 침대로 안내했다.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나는 다시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성을 흔들어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을 찰나에 그녀는 달아났다. 나는 잔뜩 흥분한 채 몹시 난감하고 당혹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내가 무슨 서툰 행동을 저질렀을까 고심하느라 이 밤은 잠들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다. 그때 살그머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물었다. 누구요? 가벼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예요.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들어왔다. 아침에 무얼 드실지 묻는다는 걸 잊었어요. 코코아나 차 아니면 커피? 나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집어삼킬 듯 애무를 쏟아부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그러나 그녀는 내 품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불을 끄고 사라졌다. 나는 화가 난 채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성냥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마침내 성냥을 찾아서 손에 촛대를 들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복도로 나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녀를 갈망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걸음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삼촌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쩌지? 그러면 뭐라고 하지? 머릿속이 텅 비고 심장이 쿵쾅거려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다. 몇 초 뒤에 해답이 떠올랐다. 그래, 급히 할 말이 있어서 리베의 방을 찾고 있었다고 말해야겠어. 나는 그녀의 방문을 찾으려고 문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줄 지표가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 닿는 대로 열쇠 하나를 쥐고 돌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앙리에트가 침대에 앉은 채 질겁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빗장을 살며시 잠갔다. 그리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말했다. 마드모아젤, 읽을 거리를 좀 달라고 한다는 걸 잊었어요. 그녀는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나는 찾고 있던 책을 서둘러 펼쳤다. 그 책의 제목은 말하지 않겠다. 그 책은 정말이지 가장 경이로운 소설이요, 가장 신성한 시였다. 일단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마음대로 뒤적일 수 있게 된다. 나는 양초들이 다 타도록 책의 모든 장들을 훑었다. 얼마 후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늑대 걸음으로 내 방으로 돌아봤다. 그때 웬 억센 손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고 웬 목소리가 내 코에 대고 속삭였다. 리베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그 돼지 같은 모랭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건가? 아침 7시에 그녀가 직접 코코아 한 잔을 내게 가져왔다. 그렇게 맛난 코코아는 마셔본 적이 없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감미롭고 향기로우며 취기마저 도는 음료였다. 나는 코코아 잔의 달콤한 가장자리에서 입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나가기 무섭게 리베가 들어왔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사람처럼 살짝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았다. 그가 퉁명한 말투로 말했다. 계속 그러다간 그 돼지 모랭이 일을 망치고 말 거야. 8시에 숙모가 왔다. 논의는 짧게 끝났다. 그 선량한 사람들은 고소를 취하했고 나는 그 가난한 시골 사람들에게 500프랑을 남겼다. 그러자 그들은 더 있다 가라며 우리를 붙잡았다. 심지어 폐허 지역을 돌아보는 소풍까지 준비하려 들었다. 앙리에트가 삼촌과 숙모의 등 뒤에서 내게 고갯짓을 했다. 네, 더 계세요. 나는 받아들였지만 리베가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나는 그를 따로 불러서 부탁하고 간청했다. 이렇게 말했다. 친구, 나를 위해 좀 있어줘. 그러나 그는 성난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대고 거듭 말했다. 그 돼지 같은 모랭이기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알겠나? 결국 나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였다. 마음 같아선 평생 동안 이 사건의 해결을 맡고 싶었다. 나는 말없이 격정적인 작별의 악수를 주고받은 뒤 열차에 올라탔고 리베에게 말했다. 자네 몹쓸 친구야. 그가 대답했다. 이 친구야, 자네 때문에 난 정말이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파날 편집실에 도착하자 무리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를 보자 사람들이 외쳤다. 그래, 그 돼지 같은 모랭일은 해결했나? 라로셸 주민 모두가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있었다. 리베는 돌아오는 동안 화가 풀렸는지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네, 해결됐어요. 라바르브 덕에. 그리고 우리는 모랭내로 갔다. 그는 다리에는 찜질 연고를 바르고 머리에는 차가운 물수건을 얹고 안락의자에 누운 채 불안해서 거의 탈진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꼴로 끊임없이 밭은 기침을 내뱉었다. 그 감기가 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금세라도 그를 잡아먹을 암호랑이 같은 기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랭은 우리를 보자마자 몸을 떨어 손목과 무릎까지 후들거렸다. 내가 말했다. 개자식, 해결됐어. 그렇지만 2번 다시 그러지 마. 그는 숨 막히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내 손을 잡고 왕의 손에 하듯이 입을 맞추었고 우느라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고 리베를 끌어안더니 심지어 모랭 부인까지 끌어안았다. 부인은 그를 의자 쪽으로 밀쳤다. 그런데 그는 그 후로 다시 기력을 차리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이구장 사람들은 이후 그를 저 돼지 같은 모랭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식어를 들을 때마다 그는 칼날이 자기 몸을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웬 불황자가 저 돼지라고 외치면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친구들은 끔찍한 농담들을 마구 내뱉었고 그가 햄을 먹을 때마다 물었다. 내 살덩이야?
그는 2년 뒤에 죽었다. 나는 1875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투세류의 새 공증인인 벨롱클 부인을 찾아갔다. 키 크고 풍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맞아주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여자가 물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아뇨 부인? 앙리에트 보넬이에요. 아! 나는 얼굴이 새하얘 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더없이 편안한 얼굴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남편과 나만 남겨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녀의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으스러뜨릴 듯이 힘을 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소. 아내한테 당신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네, 당신이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제 아내를 알게 되었는지 압니다. 또한 당신이 얼마나 완벽했고 재치 넘치고 섬세했으며 헌신적이었는지도 압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마치 천박한 말이라도 내뱉듯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돼지 같은 모랭 사건에서 말입니다. 기드 모파상 단편집 미친 여자 기드 모파상 지음 백선희 옮김 로베르드 보니에르에게 마튜의 당돌랭 씨가 말했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맷도 요새만 보면 아주 음산한 전쟁 일화가 떠오릅니다. 코르메유 금교에 있는 내 영지를 아시죠? 프로이센 군대가 왔을 때 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이웃엔 정신 나간 여자가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행의 공격을 받고 정신이 길을 잃어버린 여자였지요. 그녀는 오래전 25살의 한 달 사이에 아버지와 남편,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잃었어요. 죽음은 어느 집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출입문을 안다는 듯이 거의 언제나 즉각 다시 찾아오지요. 가련한 젊은 여자는 슬픔에 충격받고 몸져 누워 6주 동안이나 정신착란에 빠졌습니다. 격렬한 발작이 지나자 평온한 무기력증이 뒤를 이어 그녀는 거의 먹지도 않고 눈만 끔뻑이며 옴짝달싹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일으키려고 하면 여자는 마치 누가 죽이기라도 하는 듯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누워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몸을 닦이거나 매트를 뒤집을 때만 침대에서 끌어내릴 뿐이었어요. 늙은 하녀 한 명이 그녀 곁에 머무르면서 이따금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식은 고기를 씹게 했습니다. 그 절망한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결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죽은 이들을 생각했을까요? 구체적인 기억 없이 그저 슬픈 몽상에 잠겼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상심한 생각이 고인물처럼 꼼짝 않았던 걸까요? 그녀는 15년 동안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12월 초에 프로이센 군대가 코르메이유로 침투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어제의 일처럼 떠오릅니다. 돌이 얼어서 깨질 정도로 추운 날이었지요. 나는 통풍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안락의자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의 박자 맞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군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모두 똑같은 군인들이 특유의 꼭두각시 같은 동작으로 끝없이 열을 지어 행진했지요. 곧이어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주민들에게 배정했습니다. 나는 17명을 받았지요. 이웃집에 미친 여자에게는 12이 할당되었는데 그중 한 소령은 진짜 군인처럼 거칠고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집 장교에게 여자가 아프다고 말해두었지요. 장교는 그다지 괴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자가 그의 신경에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병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주인 여자가 극심한 슬픔을 겪은 뒤로 15년째 누워 지낸다고 대답했지요. 장교는 아마도 그 말을 믿지 않고서
가련한 미친 여자가 자존심 때문에 프로이센 군인들을 보기 싫어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다고 상상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그를 접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여자의 방에 들여보냈지요. 그가 거친 말투로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나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여자는 멍한 눈길을 공허한 눈길을 그를 향해 돌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지요. 이런 물에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혼자서 걸어 다니게 할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찾을 거요. 그녀는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꼼짝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평온한 침묵을 극단적인 멸시의 표시로 여기고 격분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일도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곤 방을 나갔습니다. 이튿날 늙은 하녀가 혼이 나간 얼굴로 여자에게 옷을 입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여자는 발버둥을 치고 고함을 질렀지요. 장교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하녀가 무릎을 꿇고 외쳤지요. 장교님, 여주인께서 옷을 입으려 들지 않아요. 원치 않네요.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가련한 분입니다. 군인은 화가 났지만 차마 부하들을 시켜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난감해 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독일어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한 분대가 부상자를 들듯이 매트리스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도 손대지 않은 그 침대에서 미친 여자는 자신을 누워 있도록 내버려 두는 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심한 채 여전히 말없이 평온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여자 옷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장교가 두 손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옷도 못 입고 산책도 못하겠다면 우리가 하게 해주지. 그 행렬은 이모빌 숲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2시간 뒤에 군인들만 돌아왔지요. 그 후 미친 여자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밤낮으로 내려 들판과 숲을 얼어붙은 이끼 수위로 뒤덮었습니다. 늑대들이 우리 문 앞까지 와서 울부짖었지요. 사라진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보를 얻으려고 프로이센 권력층을 여러 차례 접촉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하마터면 총살당할 뻔했지요. 봄이 왔고 점령군이 떠났습니다. 이웃 여자의 집은 닫혀 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요. 늙은 하녀는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지요. 군인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 여자는 숲속으로 달아났을까?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거뒀으나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병원에 붙들어둔 건 아닐까? 그 무엇도 나의 의혹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근심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가을, 맷돌새가 때를 지어 왔습니다. 통풍이 조금 나은 듯해서 나는 숲까지 어슬렁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불이 긴 새 4-5마리를 벌써 잡았는데 한 마리가 가지 무성한 덤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새를 주우려니 덤불 속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새는 웬 죽은 머리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현듯 미친 여자에 대한 기억이 주먹질처럼 내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아마 그 음산한 해엔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숨을 거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게 그 가녀린 광녀의 머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해했습니다. 모든 걸 간파했지요. 그들이 춥고 황량한 그 숲속에 매트리스째로 그녀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한결같이 생각에 골똘한 채 두텁고 가벼운 눈 이불을 덮고 팔다리도 꼼짝 않고 가만히 죽어 갔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후 늑대들이 그녀를 물어 뜯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들은 찢긴 침대의 양모로 둥지를 만들었을 테지요. 나는 그 슬픈 유고를 보존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더 이상 전쟁을 보지 않게 되길 빌 뿐입니다. 맷도요새 이야기 기드 모파상 단편집 백선희 옮김 삐에로 앙리 루종에게 르페르브 부인은 시골 안악의 과부였으며 주름 잡힌 모자를 쓰고 리본을 단 어정쩡한 시골뜨기였다. 발음을 틀려가며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태도가 거창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베이지색 실크 장갑 아래 두툼하고 시뻘건 손을 감추듯이 우스꽝스럽고 요란한 겉모습 아래 거들먹거리는 상스러운 영혼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로즈라는 아주 순박하고 착한 시골 여자를 하녀로 두고 있었다. 두 여자는 노르망디 지방, 코 지역 중심부의 어느 길가에 자리한 초록색 덧창이 달린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집 앞에는 좁다란 정원이 있어 여자들은 거기다 몇 가지 채소를 재배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양파 12뿌리를 훔쳐갔다. 로즈는 절도를 확인하자마자 부인에게 알리러 달려갔고 부인은 실내용 니트 치마 차림으로 내려왔다. 개탄스럽고 무서운 일이었다. 르페르브 부인의 물건을 훔쳐가다니. 이 마을에서 절도가 일어났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단 얘기였다. 질겁한 두 여자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고 수다를 떨며 이런저런 추측을 했다. 이것 봐, 도둑들이 저리로 왔어. 담벼락에도 발자국이 남았네. 화단으로 뛰어내렸어. 두 여자는 앞날을 걱정했다. 이제 어떻게 발 뻗고 자나? 절도 소문이 퍼졌다. 이웃들이 찾아와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여자는 누가 새로 올 때마다 자신들의 관측과 생각을 말했다. 이웃집 농부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개를 한 마리 키우시지요. 일리 있는 얘기였다. 그저 경계심을 일깨울 생각이라면 개를 한 마리 키우면 될 일이었다. 큰 개 말고. 두 여자가 큰 개를 어찌 키우겠는가. 개를 먹이느라 파산할지도 모른다. 작은 강아지, 노르망디에서는 캥이라고 부르는 한 마리, 짖을 줄 아는 강아지 한 마리면 된다. 모두가 떠나자 르페르브 부인은 개를 키울 생각을 오래도록 숙고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사료가 가득 담긴 밥그릇을 떠올리고는 기겁하고 1000가지 반론을 내놓았다. 그녀는 주머니에 항상 잔돈을 넣고 다니다가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보란듯이 적선을 하거나 일요일에 헌금으로 내는 인색한 부류의 시골 안악이었던 것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로즈는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내놓으며 재치있게 동물을 옹호했다. 따라서 그들은 개를,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개를 찾기 시작했는데 오싹할 정도로 숲을 먹어 치우는 큰 개들만 보였다. 롤빌의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아주 작은 개가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2프랑을 요구했다. 르페르브 부인은 캥을 한 마리 기르고 싶긴 했지만 돈을 주고 살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상황을 잘 아는 빵집 주인이 거의 발도 없고 악어 같은 몸에 여우 같은 머리, 몸통만큼이나 긴 트럼펫 모양의 깃털 장식 같은 꼬리를 단 괴이하게 샛노란 동물 하나를 자동차에 실어왔다. 어떤 손님이 그걸 처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르페브르 부인에겐 그 추한 발바리가 아주 예뻐 보이는 데다 값도 거저였다. 로즈가 강아지를 안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빵집 주인은 삐에로라고 대답했다. 두 여자는 낡은 비누 상자로 계집을 만들어주고 우선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녀석은 마셨다. 그런 다음 빵 한 조각을 내밀었다. 녀석은 먹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르페브르 부인이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걔가 집에 익숙해지고 나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겠지? 실제로 그들은 개를 풀어놓았는데 그래도 개는 굶주리기만 했다. 게다가 녀석은 끼니를 요구할 때만 짖었다. 그럴 땐 악착스레 짖었다. 정원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다. 피에로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반기러 나갔고 절대로 짖지 않았다. 하지만 르페브르 부인은 이 짐승에 길이 들었다.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해서 이따금은 직접 손으로 빵 조각을 스튜 국물에 찍어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혀 짖지도 않는 그 강아지에 대해 세금 8프랑이 나왔다. 8프랑입니다, 부인. 그녀는 충격받고 기절할 뻔했다. 피에로를 없애기로 즉각 결정이 내려졌다. 누구도 녀석을 원치 않았다. 반경 10리 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거부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 흙을 주기로 결정했다. 흙을 준다는 건 이회토를 먹인다는 뜻이다. 그 마을 사람들은 없애고 싶은 모든 개들에게 흙을 준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오두막집이 하나 보였다. 아니, 차라리 아주 작은 초가집 지붕 하나가 땅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이회토, 채굴장 입구였다. 긴 갱도들과 이어지는 크고 반듯한 우물 하나가 땅속 20m까지 패어 있었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땅에 이회토 비료를 주는 시기에 그 갱도로 내려간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갱도는 죽음을 선고받은 개들의 묘지로 쓰인다. 종종 입구 근처를 지날 때면 구슬픈 울음소리, 성났거나 절망한 개가 짖는 소리, 애통한 부름이 들린다. 사냥개나 양치기 개들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구멍 근처를 지나면 질겁해서 도망친다. 그 위로 몸을 숙여 보면 지독한 악취가 올라온다. 그 어둠 속에서 흉측한 비극들이 벌어진다. 짐승이 우물 바닥에서 열흘에서 열 이틀 동안 먼저 떨어진 짐승들의 끔찍한 유해를 먹으며 서서히 죽어갈 때 몸집도 더 크고 당연히 기운도 더 왕성한 새로운 동물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곳엔 굶주린 녀석들만 눈을 번득이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노리고 뒤쫓고 불안해하며 머뭇거린다. 그러나 허기가 그들을 재촉한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오랫동안 악착스레 싸운다. 가장 힘센 놈이 가장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산채로 뜯어 먹는다. 피에로에게 흙을 주기로 결정하고 두 여자는 실행할 사람을 물색했다. 길을 닦는 도로 보수 인부는 그 일을 하는데 10수를 요구했다. 르페브르 부인에게는 그것이 지나치게 부풀린 액수로 보였다. 이웃집 하인은 5수면 된다고 했다. 그것도 비쌌다. 그러자 로즈는 두 여자가 직접 개를 데려가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가는 길에 개를 함부로 다루지도 않고 제 운명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해가 지면 두 여자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개에게는 손가락만큼 버터를 넣은 수프가 주어졌다. 녀석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어 치웠다. 녀석이 기분 좋아서 꼬리를 흔들 때 로즈가 녀석을 앞치마에 품었다. 두 여자는 서리꾼처럼 들판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나아갔다. 곧 이회토 채굴장이 보였고 목적지에 도달했다. 르페브르 부인은 우물 안으로 몸을 숙여 신음소리를 내는 동물이 없는지 귀를 기울였다. 없었다. 피에로는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울고 있던 로즈가 녀석을 꼭 끌어안더니 구멍 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 우물 위로 몸을 숙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먼저 묵직한 소리가 들리더니 다친 짐승이 내는 찢어지는 듯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고통의 비명소리가 잔잔히 이어지더니 절망의 부르짖음이 입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개의 한탄소리가 들렸다. 녀석이 짖었다. 오, 짖고 있었다. 두 여자는 후회와 두려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광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달려서 도망쳤다. 로즈가 더 빨리 달려가자 르페브르 부인이 외쳤다. 기다려줘, 로즈! 기다려줘! 두 여자는 밤새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렸다. 르페브르 부인은 꿈속에서 수프를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 수프 그릇을 열었는데 피에로가 그릇 속에 있었다. 녀석이 달려들어 그녀의 코를 물었다. 그녀는 잠에서 깼고 개 짖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기울였다. 착각이었다. 다시 잠이 든 그녀는 대로 위에 서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로를 따라갔다. 갑자기 길 한가운데 바구니가 하나 보였다. 농가에 큰 바구니가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바구니가 무서웠다. 그렇지만 결국 바구니를 열었는데 피에로가 바구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녀의 손을 물고는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앙 다문 개를 팔끝에 매단 채 미친 듯이 달렸다. 새벽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거의 미친 여자처럼 이회토 채굴장으로 달려갔다. 개는 짖고 있었다. 밤새도록 짖고도 여전히 짖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온갖 다정한 이름으로 개를 불렀다. 개는 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온갖 다정한 억양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개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하며 개를 다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회토 채굴을 맡은 우물 파는 인부에게 달려가 자기 처지를 이야기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녀가 말을 끝내자 그가 말했다. 당신 개를 원하는 거요? 4프랑 내야 합니다. 그녀는 펄쩍 뛰었다. 모든 고통이 일거에 날아갔다. 4프랑이라고요? 그 개를 죽이길 바라는 거요? 4프랑이라니. 그는 대답했다. 그럼 내가 그저 당신에게 개를 돌려줄 즐거움을 위해 밧줄과 크랭크를 가져와서 그 모든 걸 조립한 뒤 우리 아이랑 같이 저 아래로 내려가서 당신의 저주받은 개에게 물리길 바라는 거요? 던지지를 말았어야죠. 그녀는 화가 나서 돌아섰다. 4프랑이라니.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로즈를 불러서 우물 파는 인부의 요구를 말했다. 로즈는 체념한 얼굴로 반복했다. 4프랑이라니 돈이 문제군요, 부인. 그러더니 덧붙였다. 그 가련한 개가 저렇게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던져주는 건 어떨까요? 르페브르 부인이 기쁜 얼굴로 동의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버터 바른 큰 빵 덩어리를 들고 다시 떠났다. 두 여자는 빵을 한 입씩 잘라 던지며 피에로에게 말했다. 빵 조각을 먹고 나면 개는 짖어서 다음 조각을 요구했다. 두 여자는 저녁에도 다시 돌아왔고 이튿날도 왔고 매일 그렇게 찾아왔다. 이제 두 여자는 이 이동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첫 번째 조각을 던졌을 때 갑자기 우물 속에서 우렁차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개가 2마리였다. 누군가 다른 개 1마리를 큰 개를 던진 것이다. 로즈가 외쳤다. 피에로! 그러자 피에로가 짖었다. 그러면 먹을 것을 던졌다. 하지만 매번 두 여자는 무시무시한 소란을 분명히 들었고 동료에게 물린 피에로가 낑낑 거리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더 강자인 다른 개가 먹이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두 여자가 명시해서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피에로, 이건 내 거야. 분명히 피에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망연자실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르페브르 부인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저 안에 던질 모든 개를 먹일 수는 없어. 포기해야겠어. 온 동네 개가
그녀의 돈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아연실색한 그녀는 남아있던 빵마저 들고 돌아오는 길에 걸으며 먹었다. 로즈는 파란 앞치마 귀퉁이로 눈가를 닦으며 그녀를 따랐다.